15세기 말부터 16세기 사이에 이제 그 유럽 세계가 세계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신대륙이라고 유럽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신항로 개척이 시작이 돼요. 그 신항로 개척이 일어난 배경,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상인들은 돈 벌고 싶죠. 그죠? 자, 근데 저기 그 이슬람 세력들과 십자군 원정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하는 과정에서 인도라는 곳을 알게 되고, 인도 너머에 아시아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또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또 거기서 생산되는 향신료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유럽에서 굉장히 많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저기 전설 속에만 전해져 내려온다는 사제 요한이 건설했다는 국가가 동방 어딘가 있다. 그리고 요 무렵에는 일반적으로 더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믿고 있었던 지구 구형설. 그래서 지구가 둥글어서 자, 뭔가 이렇게 동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더라도 이제 둥근 지구 때문에 인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자, 요런 믿음. 그리고 이제 이 14세기 말보다 100년, 200년 전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원나라를 가서 그 쿠빌라이 칸을 만나고 이제 돌아온 17년간의 그 여행기, 동방견문록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당시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세계를 더 넘어서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보자 하는 욕구가 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욕구만 있으면 이게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신항로 개척이 또 가능했었던 이유는 요 당시 이제 과학기술이 또 발전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있는 위치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구들이 여러 개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아스트롤라베라고 불리는 이제 지구상에서 자기 위치, 그 경도나 위도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관측기구,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나침반. 자,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더 먼 곳까지 항해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배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비교적 이제 좋은 배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자 이제 그 카라벨선, 카락선 이런 배들이 먼저 등장을 해요. 이 배들은 승객봇을 가지고 있어요. 자 봐봐. 배가 보통 저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먼 거리를 갈 때 배가 어떻게 이동할까요? 노를 저어서 갈까요? 그죠? 자, 이 먼 거리라고 하는 게 저기 신대륙까지 거리가 막 4,000km, 5,000km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사람이 누워서 간다는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팔 다 부셔지겠죠? 바다에서는 항상 그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 이용해서 돛을 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 항해 방법인데 문제는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방향이 불게 되면은 굉장히 수월하죠. 그런 바람을 순풍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역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못 가죠. 떠밀려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역풍이 불어도 이 돛을 잘 이용하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 삼각돛이에요. 이 삼각돛으로 그, 이 돛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바람을 비껴받으면은 역풍을 이용해서도 똑바로 나아가는 건 아니더라도 지그재그 모양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삼각돛을 이용해가지고 꽤 먼 거리까지도 항해하는 것들이 요 당시에 가능했어요. 그런 삼각돛을 단 배들이 카라벨선과 카락선 같은 배들이었어요. 나중에 콜럼버스도 이 삼각돛을 단 카라벨선과 카락선 등을 대동해가지고 이제
저 신항로 개척을 성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갤리온선, 스페인에서 갈레온선이라고 불리는 이 배는 샤르벨선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나타난 더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 배는 여기도 삼각도시 있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역풍이 불었을 때는 이 삼각도치를 이용해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삼각도의 단점은 뭘까요? 순풍이 불었을 때, 자, 삼각형이 넓이가 넓어요? 사각형이 넓이가 넓어요? 사각형이 넓이가 훨씬 넓죠? 그죠? 사각형 돛은 역풍에 대해서는 좀 속수무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순풍이 불게 되면 그 바람 이용해가지고 더 힘차게 쭉 나갈 수 있는 건 어떤 돛일까요? 사각도치. 그래서 더 먼 거리를 항해하려면 반드시 이 사각도치 좀 달려 있어야 돼. 그래서 옆에 뭐 무기도 장착한 또 해적들 만났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그 배 자체도 더 커진 이런 갤리온선이 이제 추가로 또 나중에 개발되게 돼. 나중에 이 갤리온선, 갈레온선을 바탕으로 스페인이 강력한 그 함대를 만드는데 그게 무슨 함대다? 무적함. 아무튼 이런 것들의 발명으로 이제 먼 거리를 항해할 수가 있게 됐죠. 7세기 무렵, 아니, 정확하게 8세기죠? 8세기 초반에 이 이베리아 반도에 무슨 왕조가 있었죠? 그 전에 서 서고트 왕국이 여기 있었었죠. 고트족이 여기 나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서고트 왕국이 멸망하고 이슬람 왕조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는 아주 오랫동안 고트족에 의해 아랍족,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된답니다. 그렇게 이슬람의 지배를 받다가 요 15세기 중엽부터 점차 이 스페인 지역에서 그 유럽인들이 아랍인들을 몰아내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그게 무슨 운동이었죠? 재정복 운동이라는 운동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세기 중엽 보면 레온, 카스티아, 나바라, 아라곤 여러 왕국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스페인의 네 개 나라예요. 우리 나바라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앙리 부르봉이 이 앙리 나바르의 군주였죠. 그죠? 스페인에서는 나바라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나바르라고 불러요. 자, 이런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 기독교 세력들이 이슬람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벌여서 마침내 1492년 1월 2일 이 마지막 이슬람 왕조 나스르 왕조의 수도 어디? 그라나다를 정복한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를 다룬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 유명한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기독교 세력들이 그라나다 함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리죠? 모스크라고 불리는 데서 예배드리죠. 이렇게 그 알라딘 모자 같이 생긴 이런 모자 모양에 된 지붕 위에다가 이제 그 만들어진 그 뾰족뾰족한 층탑들이 있는 그게 모스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붕 꼭대기에 이슬람 사람들은 뭐 달아놨죠? 알라가 신에게 계시받을 때 떠 있었다는, 하늘에 떠 있었다는? 이- 그쵸. 무슨 달? 초승달. 그죠? 그리고 스타, 별. 초승달과 별 같은 것들을 자기네 그 모스크 지붕 꼭대기 위에다가 달아놨는데, 그거를 이 그라나다 정복하자마자 카톨릭 교도들이 다 띄어버려. 그 다음 그 위에다 뭘 올렸을까요? 십자가를 올린 듯. 그렇게 치열한 전쟁 끝에 이 지역을 무려 700년 만에 다시 기독교 왕국으로 만들어내게 되죠. 이게 재정복입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1453년에 이게 공교롭게도 100년 전쟁 끝난 해랑 똑같은 해거든요. 그 1453년에 유럽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던 비잔
비잔티움 제국이 1000년 동안 잘 버티다가 어떻게 잘 버텼죠? 수도 어디였죠? 콘, 콘스탄티노플이 수도로서 굉장히 방어하기가 좋다 그랬죠. 장벽도 많이 세워놓고. 여기서 버티다가 튀르크족이지만 아랍 쪽의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를 오스만 제국이 또 통치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여기다 대제국을 건설하죠. 이전에 여기 통일된 정치 연합이 없을 때는 서양 사람들이 인도 물건이나 중국 물건을 교역하려면 비잔티움 제국을 거쳐서 어떻게 여길 넘어갔단 말이에요. 비잔티움 제국이 예전에 사사당조 페르시아랑도 막 경쟁하고 셀주크 투르크 여러 그 이슬람 세력들이랑 막 경쟁하면서도 아무튼 버텨줬죠. 그때는 이 서유럽 사람들이 그래도 비잔티움 제국이 한때는 자기들의 그 뿌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제 뭐 좀 아주 썩 내키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역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이슬람 세력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는 거 막지는 않아요. 완전히 뿔만 없지 악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게 해준단 말이에요. 대신에 뭘 받았을까요? 통행료를 받는. 근데 그 통행료 금액이 엄청 커가지고 자, 육로로 만약에 인도에서 뭔가 향신료, 후추나 육두구 같은 걸 샀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스만 제국 통해가지고 육로로 갖고 오게 되면은 가격이 50에서 100배가 올라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 거쳐서 갈 엄두가 나겠어요? 안 나겠죠. 자, 그래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제 막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왕권은 강해졌는데 그 힘을 어디다 써볼지를 못해가지고 막 덜덜거리고 있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자, 동쪽이 안 된다면 그럼 서쪽이나 아니면은 이 아래로 내려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은 아주 오래전 로마 시절부터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대륙이죠. 우리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우리 정치 세력으로 기억나는 게 좀 누가 있었죠? 이 북아프리카에 문명의 시작을 알린 북아프리카 하면은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집트는 잘 나가다가 뭐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정복당하고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좀 수난을 많이 겪었죠. 그죠? 그리고는 자기네 정체성을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정치적으로서 그리고 또 이슬람 지배를 받죠. 그 다음으로 여기 북아프리카에서 좀 방구 좀 꼈던 애들이 누구예요? 방구 좀 꼈다는 거는 이제 좀 힘 좀 셌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죠? 카르타고가 있었죠. 그죠? 북아프리카에. 지금의 튀니지라는 나라에 있었던 카르타고가 로마에 맞서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해서 잘 싸우다가 로마한테 졌죠. 그리고 나서 카르타고가 무너지고 한동안 여기가 로마 지배를 받죠. 그러다가 여기가 또 게르만족의 일부였던 파괴조하고 낙서 좋아하는 애들. 반달족이 여기 스페인으로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를 지배하게 되죠. 그죠?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그러다가 이 반달 왕국이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보낸 벨리사리우스라는 장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멸망한다. 그 다음에 한동안 여기가 비잔티움 제국 지배를 받다가 한 150년 있다가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 종교라는 종교가 탄생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점점 세력을 팽창해가지고 요 지역을 다 석권하잖아요. 기억나요? 그죠? 우마이야 왕조나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가 이집트 튀니지까지 지배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오게 돼요? 이베리아 반도까지 다 정복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유럽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자기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북아프리카는 완전히 낯선 곳은 아니죠. 알려져 있던 곳이죠.
자, 먼저 신항로 개척에 뛰어든 나라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도 가장 서쪽에 치우쳐져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 국가 포르투갈이었어요. 이 포르투갈은 조금 더 익숙한 곳, 하지만 아직 탐험이 안 된 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여기 모로코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이 당시 유럽 사람들이 가본 한계점은 모로코 서부 해안가에 있는 보자도르 곧이라는 곳이었어요. 어디? 보자도르 곳. 곳이 뭐죠? 곳? 곳보다 더 익숙한 만이 뭐예요? 만. 만. 만은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 지역이죠. 만은 여기가 만이죠. 여기가 육지면 요게 바다면 이게 다 바다면 이렇게 쏙 들어와 있는 바다를 만이라고 하죠. 그죠? 들어봤어요? 베이라고 하잖아요. 만. 네. 캐리비안 베이. 네. 이렇게 바다가 육지 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지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만이라고. 그럼 반대로 바다예요,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지형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그쵸, 좀 크면 반도라고 하고 작으면 이거를 방금 얘기한 대로 곧이라고 불러요. 곧. 뭐라고요? 곧. 이 보자도르 곧 아래로 더 내려가면 유럽 사람들 당시 생각에는 여기 너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몸이 다 녹아버리고 여기 뭐 괴물이 살고 이런 근거 없는 낭설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갈 엄두를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못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단순하게 써놨지만 이 거리가 3km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이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항해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요? 먼 거리 항해할 때. 너무 멀었으면은 그냥 만약에 망망대해로 잘못 나가다가는 길을 잃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안전 방안 어떻게 하면 좀 유리할까요? 육지가 보이는 곳. 육지를 여기 지금 육지 여기를 따라가지고 요렇게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이 항해 방법을 연안 항해라고. 무슨 항해? 연안 항해. 연안이라고 하는 거는 해안가에 인접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육지 근처에서 이렇게 육지를 항상 보면서 안전하게 항해하는 방법. 연안항의 단점은 뭘까요? 뭐 돌아서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 해안가에는 이 돌들이 많이 솟아 있어요. 수심이 약. 그 뭐라고 하죠? 암초들이 또 많죠. 그죠? 그리고 이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또 생각보다 많이 불지를 않아요. 그래서 멀리 가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포르투갈이 살 길은 이 이베리아 반도에도 강력한 스페인을 이겨내고 포르투갈이 살 길은 내려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포르투갈의 왕자가 엔리케 왕자였어요. 이 왕자가 계속 1419년부터 1434년까지 수도 없이 탐험대를 보내가지고 마침내 보자도르굿을 자기 부하를 시켜서 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엔리케 왕자, 처음에 포르투갈의 인도 항로 개척에 대해서 첫 어떤 포문을 열었던 그 엔리케 왕자. 그리고 나서 이 엔리케 왕자가 이 보자도르곳을 지나간 이후에 계속 후발 탐험대가 출발을 해요. 자, 근데 그래도 아무튼 내려가는 길에 여러 이제 탐험대들이 내려가는데 이제 오랫동안 장거리 항해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식량 문제. 그죠? 음식을 잔뜩 싣고 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식량이 어떻게 될까요?
다 먹기도 먹고 보관이 잘 될까요, 이게?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적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적도는 어때요, 날씨가? 무지무지 덥죠? 그죠? 이 적도 지역에서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음식이 금방 상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항해하다 보면은 배가 나무로 만들었는데 무슨 물을 먹죠? 바닷물이 어떤 물이에요? 소금물을 먹죠? 그러면 그 배가 이렇게 삭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쪽, 그리고 적도는 또 무풍지대가 있어요. 바람이 안 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노를 저어야 된다. 그리고 신선한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야채랑 과일 못 먹으면은 비타민 C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무슨 병에 많이 걸릴까요? 괴혈병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괴혈병에 걸리게 되면 막 잇몸 이런 데서 피가 막 나요. 근데 그런 게 멋지도 않고 사람 피부도 거칠해지고 이렇게 피부병 이런 부스럼 같은 게 한번 나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선장은 계속 더 내려가고 싶은데 배 타는 선원들은 안 그럴 수도 있죠. 배 타면 선장이 왕이에요. 선장한테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아, 나 못 가겠어요 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 위에서 반란이 일어나. 이런 거를 선상반란이라고. 무슨 반란? 선상반란. 나중에 혹시 여기 형규가 남자니까 해군을 가거나 아니면은 배를 좀 오래 탈 일이 있으면 배 위에서 적용되는 법은 육지에서 법이랑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끔찍한 일인데 자, 나랑 누가 배 위에서 같이 배를 탔어요. 원양어선. 그러니까 먼 바다 나가는 배를 탔어요. 그래서 배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사소한 걸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막 밀치고 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밀었어요. 그 내가 갑판에서 기우뚱 하다가 물속으로 푹 빠졌어요. 자, 배는 막 가는데. 자, 거기서 안 건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그 나를 밀어뜨린 사람이 선장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막 배가 흔들리고 폭풍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중심을 못 잡고 떨어졌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배 위에서는 아무튼 육지에서와는 조금 더 다른 처벌이나 아무튼 이런 것들이 더 가중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데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먼 거리를 항해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 1419년에 엘리케 왕자가 보자도르고제 이제 항해단을 보낸 이후에 무려 80년, 70년, 80년이 걸려가지고 이 지역에 1488년 아프리카 대륙의 끝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사람. 이때 처음에 지금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요 지역을 방문한 다음에 너무너무나 이제 기뻤는데 문제는 바르톨로메우스 디아스는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라서 여기가 끝이라는 걸 알아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에 여기가 끝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들이 원하는 인도를 찾기 위해서 더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다. 근데 선원들이 이거 동의했을까요? 선원들이 결사반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여기서 돌아오는데 여기 이때 폭풍우가 엄청나게 치게 돼요. 그래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와 그 같이 이 폭풍우를 겪었던 선원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폭풍의 고지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고 포르투갈로 돌아와가지고 포르투갈 국왕한테 자, 저기는 어마어마한 폭풍, 그리고 바다에 빠지면은 상어들이 막 와가지고 다 물어뜯어서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라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르투갈 국왕이 자, 생각해봤는데 여기를 폭풍의 고지라고 이름 붙이면 후발 탐험자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이렇게 막 뭐라고 부르게 돼요? 희망호.
자, 유럽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그 향신료의 천국이라고 알려진 곳이 인도죠. 어떻게든 인도를 가는 게 목적이었고, 이로부터 10년 뒤에 이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이 1498년 무려 11개월 동안이나 항해를 해가지고 인도로 가게 된다. 인도로 직접 가게 되는데 이 바스코 다 가마는 연안항해가 불리하다 그랬죠. 자, 바람도 잘 안 불고 암초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항로를 정하냐면 포르투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바람을 타고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11개월 만에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인도에 도착해가지고 바스코 다 가마 일행들이 이제 인도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는 이미 아무튼 그 인도에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을 것 같아요? 인도랑 유럽이나 아프리카보다 더 가까운 아랍 상인들이 여기 많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 사막이나 이런 데 낙타 데리고 다니면서 무역으로 돈 많이 벌었다 그랬죠. 그죠? 무함마드도 그 상인 집단의 출신이었고 이 아랍 상인들이 여기 서권을 꽉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인도 사람들은 이제 그 여기 향신료도 향신료인데 인도의 특산물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인도가 날씨가 좀 덥죠. 인도는 지천에 이게 널려 있어요. 영어로는 코튼이라고 해요. 코튼. 너희 덮는 이불. 이불 안에 들어가는 뭐예요? 솜 있죠, 솜. 네. 그 솜인 그 열매고 이 꽃의 열매인데 면화, 목화라고도 하죠. 네. 면 혹은 면화, 목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면화가 여기는 엄청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 지천에 널린 그 면화, 목화 꽃에서 그 솜을 이렇게 따온 다음에 이 솜을 어떻게 할까요? 비비 꼬아가지고 실을 만드는 그 실을 뭐라고 불러요? 면화 그 열매 솜으로 만든 그 실을 면사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면사. 그 면사로 가로 세로 잘 엮어가지고 천을 만들어요. 무슨 직물이라고 하죠? 면직물이라고 하죠. 그 면직물로 만든 옷들, 면제품이라고 하죠. 그 면직물이 특산품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 그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자기들이 그 옷을 직접 해가지고 입었는데 수천 년 동안 옷을 해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의 퀄리티가 어땠을까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면이 지금도 사람들이 아주 즐겨 입는 소재죠. 면의 장점. 땀이 나면 땀을 어떻게 잘해요? 흡수를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 같은 거 불게끔 통풍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 자체에 광택도 나가지고 굉장히 뭐 패션이든 기능성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뛰어난 옷이 면이에요. 따뜻하기도 하고. 네. 자,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옷으로 뭘 주로 해 입고 있을까요? 좀 부자들은 양털 깎아가지고 직물로 만든 거 뭐죠? 모직물. 플랑드르 모직물 기억나죠? 자, 근데 인도가 더운 나라인데 그렇게 털옷이나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활할 때는 면직물이 훨씬 더 유리해. 너희 평소에 모직물 입어요? 잘 안 입죠. 아주 추울 때는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입고. 그죠? 그리고 뭐 만약에 그 짐승 털이나 이런 게 살 이런 데 직접 닿으면 어때요? 좀 까끌까끌하고 좀 덥죠, 더. 그죠? 이런 거 별로 안 필요한단 말이에요. 모직물 아니면 이 사람들 이제 그 린넨, 린넨이라는 옷을 들어본 적 있어요?
요런 소재 옷들인데 본 적 있어요, 혹시? 요런 소재 옷들. 이게 린넨이거든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시절부터 서양인들이 많이 입던 소재 옷이에요. 이거 말고. 요런 옷들. 약간, 그, 얇아요, 일단 되게. 얇고 좀 약한데, 마라는 식물 줄기에서 뽑아낸 그 섬유로 만든 이제 식물 소재 옷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옷들은 인도인들한테는 어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바스코 다가마 일행은 인도에 도착한 다음에 일단은 보니까 여기 향신료 그들이 원하던 후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후추를 샀어요. 근데 그것도 돈도 많이 없었고 해서 많이는 못 사고 얼마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항로를 통해서 포르투갈로 돌아왔어. 자, 샀을 때 이때 샀던 후추의 가격이 1kg에 3 두카트 정도 됐다. 1두카트가 25만 원 정도라 그래요. 그래서 1kg에 75만 원. 후추가 1kg 75만 원이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죠. 비싼 거죠, 그래도. 근데 이 후추를 포르투갈로 갖고 왔는데 포르투갈에서는 이 시세가 얼마였을까? 후추 1kg당 400 두카트였다. 얼마? 몇 배예요, 몇 배? 100배가 넘죠. 130배 막 이러죠. 네. 워낙 비싸가지고 이 바스코 다가마 일행이 여기 가는데 돈도 엄청 많이 쓰고 엄청 고생해서 사람도 많이 죽고 막 빚더미에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마 안 가져온 수치로 자기들 빚이랑 그동안 고생했던 걸 다 만회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차익을 얻은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만큼 이 향신료가 수요가 대단했고 그 왕실이나 이런 데서 일부러 음식 먹을 때 그 사람들 초대하고 이럴 때 후추 같은 거나 아니면 육두구나 정향 같은 것들을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놓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자랑, 과시하는 그런 용도로 썼을 정도로 이게 엄청 비쌌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 인도 항로가 뚫리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포르투갈에서 집중적으로 인도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스코 다가마. 자, 그리고 콜럼버스 얘기를 좀 해보죠. 콜럼버스 사진은 워낙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걸 싫지는 않았는데 이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라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 출신. 어디 출신이라고요? 네, 이탈리아 제노바. 그 흑사병이 시작됐다고 또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근데 이 제노바가 일찍이 무역이 발달한 곳이라서 콜럼버스가 이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해적질을 당했다 그래요. 자, 당시 유럽에서는 나라에서 해적질을 권장해 하기도 했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배는 아니고 남의 나라 배를 해적질해가지고 뭐 물건이나 돈 같은 것들을 훔쳐오는 것 자체는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살약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인적으로 노략질하나 약탈한다 이런 뜻이. 자, 그런 해적들을 살약 해적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배들을 무슨 선? 살약선이라고. 나중에 영국이 대표 이 살약 해적들이 유명하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라는 여왕이 드레이크라는 그 영국 해적한테 귀족 자기를 줘가면서 스페인 배들, 무적 함대들을 공격하고 막 약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콜럼버스도 이 살약 해적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난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자, 우리 방금 배웠던 신항로 개척을 앞장섰던 나라 어느 나라? 포르투갈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직공 노릇을 했다.
근데 일찍부터 이 콜럼버스는 동방연문록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그 콜럼버스가 읽었다는 그 동방연문록 책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동방연문록 책 내용 옆에다가 자기가 이제 궁금한 거나 필요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빼곡히 메모를 적어놨을 정도로 아주 그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일찍부터 지구 구형설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 서쪽으로 가면 반드시 인도 항로가 나올 수 있다. 인도가 나온다고 믿었던 사람이 콜럼버스였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자기가 그 생각한 이제 항해 계획안이나 사업 계획안을 가지고 포르투갈 국왕을 만나러 가요. 자, 근데 포르투갈 국왕이 이걸 만나보고서 어 이거를 이제 그 위원회, 그러니까 포르투갈 안에서 이제 항해도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실에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때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걸 승인을 내려줘야지만 투자가 결정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다가 이걸 맡겼어요. 자, 맡겼더니 위원회에서 저 이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항해하는 거를 해줬을까요? 해주지 않았을까요? 포르투갈 그 항해위원회에서 이걸 허락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주지를 않아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 이제 그 콜럼버스가 제안했던 저 인도까지의 거리, 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상상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저 그리스 시대 그 여러 학문을 종합 정리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끌어들이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했던 세계관에 의하면은 콜럼버스 당신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그 인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린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어디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더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가는 남쪽 루트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콜럼버스에 대한 지원 계획은 실패. 예, 포르투갈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참다 참다 콜럼버스가 어디를 갔을까요? 스페인을. 자, 스페인은 당시에 카스티아. 카스티아는 지금의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였고, 예, 마드리드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 아라곤, 카탈루냐, 지금 바르셀로나를 가지고 있는 그 아라곤과 카스티아 공동왕이 다스리고 있던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라를 만난다. 자, 스페인 왕실에서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하는데, 포르투갈이 막 지금 아프리카 저 끝, 남쪽까지도 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스페인 입장에서는 조금 조바심이 나던 상황이었어요. 너희 그좀 가까운 현대에 미국이란 나라랑 강대국 소련이라고 들어봤어요? 미국 소련이 한동안 1950년대부터 저 달 있죠, 달. 떠 있는 달. 달에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보내는 유인 우주선으로 서로 누가 먼저 사람을 달에 보내는 걸 가지고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우주 탐사를 가지고. 예. 그래서 소련이 뭐 가가린이라는 과학자를 보내면은 뭐 저 미국에서는 암스트롱을 보내고 자 이런 식으로 막 전혀 개척되지 않은 그 달에 누가 먼저 탐사를 하고 가는 거를 가지고 막 서로 경쟁을 벌였는데 이 시대 때는 미국 소련이 달 탐사 경쟁하듯이 누가 먼저 저 동방의 인도를 가는 새로운 루트를 뚫을 것인 거 가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막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다. 자,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이사벨라 여왕 주도로 콜럼버스에 대한 투자가 결정이 돼. 자,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그 스페인 여왕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서쪽으로 가게 되죠. 자, 가는데 처음에는 그 선원들을 모집을 해요. 근데 모집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시 유럽 사람들의 인식에 이 서쪽 바다는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낭떠러지가 나오거나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여겨져가지고 선원 모집을 했는데 선원이 잘 모였을까요? 잘 안 모여요.
그래도 왕실의 지원을 받고 어렵게 모은 사람들이 약 90명 정도 됐다. 배는 아까 그 보여드린 삼각도 들단 카라벨선 세척 산타마리아, 킨타, 니, 니나. 네. 스페인어로 니냐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5척이 출발했다가 요 스페인 앞에 스페인에서 조금 더 여기 아프리카 쪽으로 나아가면은 카나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너희 그 노란 예쁜 카나리아 짹짹 우는 새 들어본 적 있어요? 카나리아 새로 유명한 카나리아 제도가 있는데 원래 5척이 출발했는데 2척이 여기서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2척은 아무튼 공격을 해가지고 파괴를 시켜요. 그리고 남은 요 3척을 가지고 자 여기서 간단 말이에요. 자 처음 간 곳에서 발견한 자, 출발한 날이 필로스항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는데 처음 1차 항의 출발이 1492년 8월 3일이었어요. 그리고 무려 한 70일 정도 걸려가지고 1492년 10월 12일에 그토록 원하던 이제 새로운 땅을 발견한 거예요. 자, 처음 발견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줬냐? 섬이었는데 산 살바도르라고 줬어요. 뭐라고 줬다고요? 산 살바도르라. 성스러운 구세주라는 뜻이죠. 그 콜럼버스가 항해를 나가기 전에 스페인 여왕한테 약속받은 게 있는데 자, 자기를 이 스페인이 지원하는 함대를 이끄는 해군 제독으로 임명해 줄 것.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땅이 있으면 그 땅의 총독, 책임자로 자기를 임명해 줘. 그리고 요 땅에서 나오는 금이라든지 은을 비롯한 특산물들 중에 10분의 1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앞으로 자기 지금 받은 이 권리나 지위 이런 것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할 것. 자, 이런 것들을 약속을 받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견이 됐죠? 자, 그 산살바도르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막 가도 끝이 없는 항해였는데 막 그 모기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서 왱왱 거리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보통 그 망망대해 모기가 보통 있을 리가 있어요? 없죠. 모기가 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육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 보니까 새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자, 새들이 날아온다는 것도 뭔가 새가 어딘가 땅에 발을 딛고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희망을 품고 마침내 이 산살바도르에 도착을 하게 되죠. 자, 가서 원주민들을 만났어요.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은 거의 석기 시대에 아직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옷 같은 것도 중요 부위나 겨우 가려놓고 완전히 거의 나체를 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금속 무기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콜럼버스에게 접근해가지고 콜럼버스가 차고 있던 칼 있죠? 이 콜럼버스가 칼을 꺼냈는데 그 칼을 막 이렇게 만져보다가 칼 잘못 만지면 어떻게 돼? 베이죠. 막 베이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죠. 그리고 당시 이 원주민 추장 일부가 요 코에다가 귀걸이 하듯이 콧뚜레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반짝반짝 빛나서 봤더니 그게 뭐였어요? 금이었던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이 금과 금속을 찾으러 온 이 콜럼버스 일행인데 그거 보고 어땠을까요? 띠용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머물면서 그리고 여기 또 보면 한 곳에 뭘 세우고 있어요, 이 사람? 십자가를 세우고 있죠? 네. 이들의 명분은 이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야만인들, 미개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한다. 그러면서 속내는 뭐예요? 콧뚜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가져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렵사리 거기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섬을 탐사하면서 뭐 먹을 것들, 그리고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뭐 특산물 혹은 향신료 같은 것들을 찾았어요. 자, 근데 그런 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금이 나오긴 나왔는데 아주 소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콜럼버스는 심지어 거기를 끝까지 뭐라고 믿었을까요? 인도라고 믿었다고. 그래서 유럽인들 기준에서 그쪽이 서쪽의 인도라 그래서 거기 여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요즘 산살바도르는 서인도 제도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스페인 왕실에다 보고를 해야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뭔가 좀 뭐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서 자, 식수나 필요한 것들만 좀 챙긴 다음에 1493년 1월 해가 넘어가서 3개월 정도 여기서 지내고 나서 이제 콜럼버스 일행이 다시 돌아가요. 자, 돌아갈 때는 이미 타고 온 배 세 척 중에서 두 척이 이미 그 파손이 된 상태라서 도저히 탈 수가 없는 상태라서 니나우라는 이 배를 타고 돌아가요. 근데 니나우가 작은 배였기 때문에 콜럼버스 선원들이 다 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산살바도르 섬에 몇 명을 남기고 왔냐면 39명을 남기고 돌아가게 돼요. 자, 돌아가서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을 만나요. 또 2달 동안 아주 어려운 항해를 거치고 돌아갔어요. 가서 이것저것 자기들이 그동안 얻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소량의 금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 금을 스페인 여왕이라든지 포르투갈 국왕들에게 보여주고, 아니, 스페인 여왕이나 스페인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자, 보여주다가 그, 이 산살바도르 섬에서 콜럼버스 일행을 쫓아온 원주민들도 이 스페인 여왕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콜럼버스 일행이 저 새로 우리가 발견한 이곳에는 역대한 금과 많은 향신료들이 있으니까 여기 더 많은 것들을, 많은 인력들을 투입해달라고 스페인 여왕에게 얘기를 한다. 이때 스페인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축제 분위기였죠. 전혀 모르던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콜럼버스가 금과 그리고 거기서 뭐 전혀 생전 처음 보는 원주민까지 데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페인 왕실에서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콜럼버스를 더 지원했어요. 2차 항해 때는 1493년 9월 1년 만에 가게 되는데 1200에서 1500명 사이로 갔다 그래요. 배도 무려 17척이 가요. 그리고 여기 탔던 선원들 그냥 뭐 뱃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농부, 상인, 뭐 회계사, 건축가, 그리고 성직자, 여러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도 이 배를 타고 같이 건너간다. 자, 그렇게 건너가서 2차 항해 때 비로소 더 이 중남미 지역에 있는 여러 섬들이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더 조사를 자세하게 해요. 그리고 이때 콜럼버스가 무려 3년 동안을 여기 머물러요. 총독으로서. 그리고 교회도 세우고 종도 막 매달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금이랑 향신료가 많이 나왔을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극소량의 금밖에 없는. 향신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본국에서는 계속 연락선이 와요. 뭘 찾았나 계속 물어보는. 그럼 그때마다 콜럼버스 일행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만약에 여기 별 볼 일 없다는 게 알려지면 본국의 지원이 끊기거나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뭐 금광을 찾았다, 향신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써가지고 올려보내. 그러면서 금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거기 원주민들을 막 무기나 이런 것들을 위협하고 동원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투입해서 금을 캐거하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금을 보통 어떻게 캘까요? 자, 이 금은 육지에 나와 있는 금을 산금이라고 합니다. 산이나 암석 같은 데 조금 조금 들어있는 금. 자, 이 상금들은 근데 매장량이 얼마 안 되고 금이 주로 많이 발견되는 곳은 이 강가예요, 강가.
강가에 이 모래처럼 작은 알갱이 같은 금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이런 금들을 사금이라고 부르는데 원주민들을 직접 투입해가지고 막 이 사금들을 많이 채취를 해요. 근데 원주민들이 원래 금캐라고 거기 산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에는 콜럼버스 일행들이랑 잘 지내다가 콜럼버스 일행들이 갑자기 무기를 들리면서 강요를 하니까 여기다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캐라고 하는데 잘 안 캐면은 팔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점점 이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원주민들에게 상냥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폭력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란을 접하고 아무튼 콜럼버스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상태로 별로 성과도 없이 돌아오게 돼요. 자, 이제 콜럼버스의 실상이 그 스페인 왕실에도 다 알려졌어요. 생각보다 새로 발견한 이 공간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알려져요. 그래도 콜럼버스는 끈질기게 스페인 왕실에게 요구를 해서 3차 항해를 떠나요. 3차 항해 때는 220명 정도가 가요. 규모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배도 8척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뭔가 발견한 것이 없어요. 다만 발견한 곳이라면 뭐 자메이카, 쿠바 이런 나라를 들어봤어요? 이런 새로운 나라들을 지금 그런 나라들로 불리는 섬들을 발견했지만 금이나 향신료들은 많이 발견하지 못해요. 4차 항해까지 떴. 선원은 130명으로 주. 배도 5척으로 주. 자, 결국 콜럼버스가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콜럼버스를 그동안 그래도 꿋꿋이 후원해주던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후원자가 죽고 나서 이제 콜럼버스는 누구도 후원해주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고 2년 만에 바야돌리드라는 곳에서 콜럼버스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죽게 된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이 4번의 항해를 거치는 동안 이 섬 위에 더 큰 대륙이 있다는 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이 대륙까지 가지는 못해요. 이 대륙에 먼저 발을 디딘 거는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였던 이 사람이 먼저 대륙을 가게 돼요. 누구? 아메리고 베스푸치. 그래서 신대륙의 이름은 콜럼버스라고 이름 붙지 않고 뭐라고 붙게 됐을까요?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따가지고 아메리카라고 불리죠. 콜럼버스 이후 30년 있다가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1519초, 19년부터 1522년까지 마젤란의 함대가 여기 지도 보시면은 스페인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이 또 재미난 거는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근데 포르투갈 왕실에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디 지원을 받았을까요? 스페인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스페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발견된 새로운 이 남아메리카 대륙, 남쪽을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나간답니다. 근데 여기를 지나갈 때 배 5척으로 지나가는데 브라질도 발견을 하죠. 브라질 발견하고 또 내려가는데 점점 날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추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날짜는 7월, 8월 여름인데 적도를 지나가니까 점점 날씨가 어떻게 돼요? 추워져요. 그리고 여기 끝에 도착했을 때는 자, 여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폭풍우랑 파도가 엄청 거셌단 말이에요. 여기 또 섬들이 많은데. 자, 여기 좁은 바닷길을 해협이라고 부르죠. 이 해협을 38일 만에 통과해요. 며칠? 여기를 무슨 해협이라고 부른다? 마젤란 해협이라고. 요 5척의 배가 이 마젤란 해협 통과하는 과정에서 한 척은 돌아가고 한 척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해요. 그 3척만 남는단 말이에요. 자, 그 3척의 배가 이 태평양 쪽으로 넘어오겠죠. 넘어왔더니 너무 그 엄청나게 쳤던 폭풍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치고 굉장히 태평한 바다였다 그래서 평화로운 바다라는 뜻에 무슨 이름을 붙이게 된다?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이후로 몇 개월을 더 항해를 할까요? 4개월을 더 항해를 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이 섬이었어요. 무슨 섬? 필리핀이었어요. 당시 스페인 군주가 펠리페 2세였어요.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섬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피읍, 리을, 피읍? 필리핀이라고 지금.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마젤란이 막탄섬이라는 곳에서 여기 원주민 추장한테 잘못 걸려서 추장이랑 전투를 벌이다가 마젤란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엄밀하게 말하면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죽어요. 그리고 대신에 마젤란의 부하였던 엘카노라는 사람이 남은 배들을 이끌고 남은 배 한 척이 남았어요. 그 배를 이끌고 자, 요 아프리카 이 남쪽을 돌아가지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마젤란보다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세계 일주를 완성한 이 사람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엘카노가 더 인기가 많아. 마젤란의 부하예요. 여기까지 할게요.